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창가 자리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상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지만 넥서스의 젊은 대표 강민혁에게는 그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피난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목에 감긴 고가의 시계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며 식어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베리타스 투자그룹과의 미팅 생각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지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극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쪼개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온라인에서 윈터가든이라는 아이디로 대화를 나누며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주었던 그녀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은 윈터가든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세련된 언어 감각을 떠올리며 그녀가 분명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지성인이거나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우아한 여성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이 지친 심신을 달래줄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넥타이의 매듭을 고쳐매며 완벽한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갈 때마다 민혁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움직였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자신이 상상해온 그녀의 모습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가 기대했던 세련된 모습의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힘겹게 돌아가며 낡은 장우산을 든 한 여자가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색이 바랜 면바지와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밭일이라도 하다 온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민혁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고 그 순간 민혁의 얼굴은 실망감을 넘어선 당혹감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앞에 서서 수줍게 웃으며 자신이 한수민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가 맞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민혁이 상상했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수민은 민혁의 굳어버린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자리에 앉으며 들고 온 낡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흙이 채 털리지 않은 고구마와 제철, 채소들이 담긴 투박한 비닐봉지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이라며 민혁에게 건넸지만 민혁은 그 봉지를 받아들기는커녕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흙 묻은 검은 비닐봉지는 민혁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보내는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고작 이런 수준의 여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웠고 그녀가 가진 내면의 가치 따위는 낡은 겉모습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민을 쏘아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차림으로 이곳에 왔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겨우 이성을 붙잡고 짧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 상황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런 볼품없는 여자와의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수미는 민혁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민혁 씨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서 실망했느냐며 담담하게 물어왔습니다. 그 담담함조차 민혁의 눈에는 현실 파악을 못하는 촌스러운 여자의 둔감함으로 비쳤고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민혁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나 비싼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며 수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을 거침없이 이어나갔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성공과 배경을 과시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그저 심심풀이였을 뿐 현실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런 건 시골 장터에서나 어울리는 물건이니 도로 가져가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민혁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고 그저 깊은 눈동자로 민혁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고요한 눈빛이 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 침착한 태도로 민혁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그 모습이 민혁의 자존심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말에 상처받고 위축되기를 바랐지만 수미는 오히려 그 상황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민혁으로 하여금 더 강도 높은 독서를 퍼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쓴 글이나 생각들이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현실을 모르는 시골 여자의 몽상에 불과했다며 그녀의 지적 능력까지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며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고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당신이 가져온 그 채소값과 돌아가는 차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혁에게 있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외적인 세련미로 결정되는 것이었기에 수민과 같은 부류의 사람은 그저 동정의 대상이거나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일 있을 중요한 투자 미팅에 집중해야 하며 이런 하찮은 감정 노름에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수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마주 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은 필요 없다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민혁 씨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를 다시 챙겼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배어 있었지만 민혁은 이미 편견에 눈이 멀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혁에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그 일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혁은 수민의 마지막 말이 거슬렸지만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고 그녀가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재확인했고 이제야말로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오로지 성공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그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목소리는 다급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베리타스 투자그룹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일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혁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베리타스의 결정권자는 베일에 쌓인 인물로 업계에서는 냉철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전설적인 투자가였기에 그가 직접 온다는 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위기일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회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내일은 넥서스의 운명이 걸린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수민과의 불쾌했던 만남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베리타스의 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언변과 넥서스의 기술력을 포장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라면 그 어떤 까다로운 투자자라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수민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향했고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수행비서가 급히 내려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비서는 수민의 젖은 어깨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수민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젖은 운동화를 벗고 차 안에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수민의 눈빛은 방금 전 민혁 앞에서 보여주었던 순박한 시골 처녀의 눈빛이 아니었으며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는 베리타스 그룹의 총수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내일 넥서스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넥서스의 재무 상태와 강민혁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밀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민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잠시나마 기대했던 사람의 본성이 그토록 얄팍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가진 기술적 재능은 높이 샀지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그릇은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투자자로서 냉정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혁이 그토록 멸시하며 걷어찼던 시골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자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비서에게 내일 회의에는 오늘 입었던 옷과는 정반대의 가장 격식 있고 위압적인 정장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며 수민이 탄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내일 넥서스의 회의실에서 벌어질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무실로 복귀하여 밤늦게까지 직원들을 닥달하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고 내일이면 모든 자금난이 해결되고 자신은 다시금 업계의 기린아로 떠오를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인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그가 쏘아 올린 오만의 화살은 내일 그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의 본사 건물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혁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회의실 상석에 앉아 베리타스 측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리타스의 대표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며 늑수그레하고 고집센 노인이거나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베리타스의 실무진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대표는 언제 도착하는지 물었습니다. 실무진 중 한 명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막 도착하셨으며 곧 들어오실 것이라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민혁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각또각하는 구두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혁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고 그는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넬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섰을 때 민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그 시골 여자 한수민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흙냄새나 촌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입에서는 헛바람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민혁의 놀란 표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가 상석 맞은편에 마련된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고 그녀의 모든 동작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권위가 넘쳐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넥서스의 임원들조차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넥서스의 강민혁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의장 한수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혁의 뇌리를 강타하는 천둥 소리와 같았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책상을 짚어 버텨냈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어제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와 꽂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서류 가방에서 넥서스의 재무제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자, 이제 낭비할 시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대단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강민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촌스러운 차림으로 흙 묻은 채소 봉지를 들고 있던 여자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한수민 의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넘겨지는 종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며 민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넥서스의 임원들은 창백하게 질린 대표의 얼굴과 베리타스 의장의 싸늘한 태도 사이에서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자리에 앉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어제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시간을 낭비할 자격이 없다느니 시골 장터에서나 어울린다느니 했던 자신의 독설들이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공포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한수민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며 입가에 조소를 머금은 채 회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넥서스의 재무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수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뻔한 회사 소개나 비전 따위는 이미 서류로 다 파악했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넥서스가 현재 직면한 자금 유동성 문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어제 민혁이 그녀에게 했던 말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를 싫어하고 본질만을 추구하는 냉철한 사업가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감히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나아갔지만 평소에 그 당당하고 유창하던 말솜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회사의 기술적 우위와 미래 가치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지만 한수민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힐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논리가 꼬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발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볼펜으로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민혁의 사형 선고를 재촉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허공을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지만 공허한 울림만이 회의실을 채울 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수민은 민혁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의 허술한 논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들은 넥서스의 치부를 정확히 찌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넥서스의 사용자 지표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마케팅 비용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혁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수미는 가차없이 그의 말을 자르며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적인 호소는 투자 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민혁은 그녀가 단순히 돈만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넥서스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수민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 같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혁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거 온라인상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은연중에 언급하며 그녀의 감정에 호소해 보려는 얄팍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전에 공유했던 가치관이나 비전이 이 사업에 녹아있다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수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싸늘한 비웃음을 터뜨리며 민혁을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지금 이 자리는 소꿉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비즈니스 현장임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수미는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미리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넥서스 측에 전달하게 했는데 그것은 넥서스의 하청업체 관리부실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발하는 내부 자료였습니다. 민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덮으려고 애썼던 회사의 가장 어두운 치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미는 어제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오만함과 무례함이 결국은 이런 부도덕한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며 경영자의 인성이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사업적인 비판을 넘어 민혁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고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수민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그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쫓아냈던 그 순간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니 회의를 이만 종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넥서스에 대한 투자는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만약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전면적인 교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수민이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민혁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뒤따라 나갔는데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수민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발 잠시만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경호원들이 즉시 민혁을 제지하며 뒤로 물러나게 했고 민혁은 굴욕적인 자세로 바닥을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수민은 멈춰서서 민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어제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낮게 깔리며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비싼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고 했던 당신의 말을 이제 내가 돌려주겠다며 수민은 민혁에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넥서스의 운명은 이제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이 제출할 소명 자료에 달려 있으니 감정적인 읍소를 할 시간에 회사나 제대로 돌보라는 충고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수민의 무표정한 얼굴은 민혁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자신들의 대표가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민혁의 권위는 그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소이자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윈터 가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 구원자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제 그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의 흙 묻은 신발을 보며 비웃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파산의 위기에 처한 회사와 산산조각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한편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수민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민혁을 몰아세운 것이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상에서 나누었던 민혁과의 대화들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랐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그의 본성은 권력과 돈에 취해 타락한 전형적인 속물의 모습이었기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수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넥서스에 대한 정밀 실사를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하며 강민혁 개인의 비리나 횡령 혐의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넘어서 부도덕한 경영자로부터 회사를 구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민의 지시에 따라 베리타스의 정예 감사팀이 넥서스로 파견되었고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회사의 장부를 뒤지기 시작하며 민혁을 옥죄어 왔습니다. 넥서스의 직원들은 감사팀의 서슬 퍼런 조사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민혁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민혁이 그동안 은밀하게 저질렀던 부정행위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그들은 민혁의 전화를 피하거나 등을 돌리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민혁은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도끼로 가득 차오르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베리타스 측에서 넥서스의 인수를 위한 조건으로 현 경영진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영사상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혁은 분노의 차서류를 찢어발기며 고함을 질렀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그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도 그의 분노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오기와 함께 한수민에게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마지막 선택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한수민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넥서스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넥서스의 부패 상황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잘못된 야망과 만나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목격하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를 이대로 두어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창가로 다가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칼을 뽑아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고 민혁과의 악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넥서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넥서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민혁은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제 그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수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를 철저히 외면했고 이는 민혁의 증오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민혁은 이성을 잃고 파멸을 향한 폭주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그 폭주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넥서스 본사의 아침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장과도 같은 참혹한 풍경이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넥서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곤두박질쳤고 성난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고객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민혁은 블라인드가 내려진 어두운 집무실에 틀어박혀 모니터 속에서 파란색으로 뚝뚝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가 보낸 감사팀은 이미 회사의 핵심 부서들을 점거하고 서버와 장부들을 압수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들어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들이켰지만 독한 알코올조차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고작 여자 한 명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수민이 자신을 향해 보냈던 경멸 어린 시선이 맴돌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 닥쳐올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공포로 인해 몸서리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베리타스 측에서
강민혁 대표의 소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한수민 의장이 직접 대면을 원한다는 말에 민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고 그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민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분명 아직 남아있는 감정 때문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녀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이 모든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민혁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며칠간 자라난 수염을 면도하며 예전 윈터가든이 좋아했던 깔끔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꺼내 입고 넥타이를 신중하게 고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넌할 수 있다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가진 매력과 화술이라면 차가워진 수민의 마음도 다시 녹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녀가 단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회사를 볼모로 잡고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넥서스 건물을 빠져나와 직접 차를 몰고 베리타스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의 마천루를 향해 질주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리타스 본사 건물은 그 위용부터가 넥서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민혁을 압도했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민혁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그를 최상층에 위치한 의장실로 안내했고 전용 엘리베이터는 고속으로 상승하며 민혁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고 그 끝에는 육중한 양문형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한수민의 공간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광활한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검은색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수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침묵의 시간은 민혁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며 그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민혁은 어색하게 서서 헛기침을 했지만 수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민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수민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민혁의 입에서 나온 친근한 호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니 강민혁 대표께서는 호칭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녀는 사무적인 말투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하여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의장님이라고 정정하며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민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민혁의 앞으로 밀어주었는데 그 파일의 표지에는 넥서스 특별감사 중간 보고서라는 제목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우리 감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며 민혁에게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발비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이 실제로는 민혁의 개인 채무 변제와 호화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 그리고 협력 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수민은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숙주 삼아 기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냉혹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횡령의 사실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민혁이 자금을 유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 개발의 지연과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인과관계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공격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이 경영자로서 얼마나 무능하고 부도덕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 사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파일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고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작전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스타트업의 초창기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토로하며 수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으로 다가가며 수민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꿈을 위해 달려왔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애원했습니다. 수민은 민혁이 다가오자 의자를 뒤로 물리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당신의 그 더러운 변명을 듣자고 부른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고 하청업체의 대금을 후려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죄이지 경영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수민은 민혁이 윈터가든에게 보여주었던 열정과 비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지적하며 당신은 그저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에만 취해 있었을 뿐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고 민혁은 자신의 위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민혁은 수세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태도를 돌변했고 그렇다면 너는 왜 나를 만났던 거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네가 정체를 숨기고 나를 속인 것도 기만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너를 시골 여자라고 무시해서 복수하는 거라면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너도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똑같은 속물일 뿐이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민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혁의 발악을 지켜보다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았을 뿐이라며 수민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은 내 삶의 일부였고 그것을 초라하다고 판단하고 짓밟은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천박한 가치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민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올려놓으며 방금 당신이 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나를 협박한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뱉은 말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민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하려다 잠시 멈추고 민혁에게 마지막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자비라기보다는 최후의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오전까지 대표이사직 사임서와 함께 횡령한 자금에 대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형사 고발은 보류해 줄 수 있다며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그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민은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예의이자 과거의 인연에 대한 작별 인사라고 말하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보안 요원들이 들어오려는 찰나에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빠져나왔고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악몽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며 벽에 머리를 쿵쿵 들이받았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차갑게 젖어드는 빗물이 그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앉은 민혁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괴성을 질렀고 그의 눈빛은 이제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그것처럼 흉흉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며칠 전 연락을 끊었던 뒷세계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은 수민이 경고했던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민혁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수민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거나 조작해서라도 그녀를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며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음산한 목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습니다.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빗길 속으로 질주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수민에 대한 파괴적인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집무실에 남겨진 수민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는데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반성이 아닌 도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민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충원하라고 지시하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습니다. 수민은 책상 위에 놓인 넥서스의 보고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윈터가든이라는 아이디를 삭제하며 과거의 추억과도 완전히 결별했고 이제는 냉철한 기업가 한수민으로서의 길만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어둠을 감추고 있었지만 민혁과 수민 사이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한수민의 과거 행적과 베리타스의 약점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에 흠집을 낼 만한 거리는 쉽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민혁은 결국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은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가들을 고용하여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했고 그 내용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만큼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찌라시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베리타스 의장 한수민이 갑질을 일삼고 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되어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내용에 열광하며 수민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모니터를 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고 여론이 악화되면 베리타스 주주들도 수민을 압박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라 승부수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상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아침 회의 주제 중 홍보팀장으로부터 악성 루머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둔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라고 지시하며 법무팀에게는 유포자와 배우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수민은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선택한 길이 결국 파멸뿐임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하기보다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마저 느끼며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강민혁이 의도한 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한수민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대중들은 베리타스라는 거대 자본이 힘없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갈취하려 한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재생산해냈고, 순식간에 한수민은 탐욕스러운 마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확인하며 비틀린 쾌감을 느꼈고, 자신이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가 만들어낸 여론의 파도가 거대해질수록 자신의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이 정도면 아무리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한수민이라도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낄낄거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공허한 방안을 메우며 그의 불안한 내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승리의 단꿈에 젖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완벽하게 포장하여 여론전의 층기를 박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수척해진 얼굴과 못한 눈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고 옷차림도 흐트러뜨렸는데, 이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비리는 이 거대한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버릴 것이며, 한수민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순간 자신은 넥서스를 지켜낸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망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친 노련한 집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회의실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무거운 침묵과 냉철한 이성만이 흐르고 있었고, 한수민은 상석에 앉아 상황실의 모니터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성 게시물들과 루머의 발원지를 추적한 결과를 보고했고, 그 모든 흔적들이 강민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수민은 보고서를 넘기며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는 강민혁의 저급한 대응에 실소를 금치 못했고, 이제는 자신이 준비해둔 카드를 꺼낼 타이밍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참모들에게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전면적인 반격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베리타스의 이름으로 공식 성명서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들을 언론에 배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민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베리타스의 홍보팀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도 자료를 전송 버튼 하나로 전국의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 뿌렸고, 그 내용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넥서스의 비리를 고발하는 폭로전이었습니다. 자료에는 강민혁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도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협력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며 받아낸 뒷돈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며칠 전 수민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대화 녹취록이었는데, 그 안에는 강민혁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수민을 협박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베리타스가 제공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들에 경악하며 즉시 속보를 띄우기 시작했고, 인터넷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강민혁을 향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수민을 비난하던 네티즌들은 강민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넥서스의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인해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준비하며 기자회견 원고를 다듬고 있던 민혁은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전화 알림음과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고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넥서스 강민혁 대표의 횡령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베리타스 측이 공개한 녹취록의 일부가 전국에 생중계되며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왔고, 평소 자신에게 아부하던 이사들과 측근들조차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거렸고, 창밖을 내다보자 오피스텔 입구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여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술기운이 사라지며 밀려오는 현실의 냉혹함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민을 과소평가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도 그녀가 용서해 줄 리 만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은 기자들이 들이닥친 줄 알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자들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민혁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 문 여십시오라는 굵직한 목소리에 민혁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 도망칠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곳은 고층 오피스텔이었고 모든 퇴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민혁은 체념한 듯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고,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닿는 순간 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수민 의장에게 할 말은 없느냐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쾌할 리 없었지만 이것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였기에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혁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넥서스의 주가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지만 수민은 미리 준비해둔 비상 경영 계획을 가동하여 회사의 공중분해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넥서스의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불안해할 직원들을 위로하고 고용 승계와 회사의 정상화를 약속하며 동요를 잠재웠습니다. 베리타스의 전문 경영인 팀이 넥서스에 파견되어 난장판이 된 회사 내부를 수습하기 시작했고, 썩은 환부인 강민혁의 측근들은 모두 해임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의 윤리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넥서스를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혁은 좁은 독방에 갇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영광과 오만을 곱씹어야 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수민을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의 옹졸한 열등감과 허영심뿐이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 접견을 통해 수민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변호사는 한수민 의장 측에서 어떠한 사적인 연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수민에게 저지른 짓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깨닫고 벽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늦은 후회였습니다. 수민은 넥서스의 정상화 작업을 직접 지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이 망쳐놓은 프로젝트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옥석을 가려냈고 숨겨져 있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점령군처럼 들어온 베리타스에 대해 반감을 가졌으나 수민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합리적인 경영 방침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강민혁이 개인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술 개발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은 넥서스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엔지니어들을 격려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 대표님이 계실 때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고 리더의 자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원에게 회사의 주인은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넥서스는 강민혁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사라지자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이는 수민의 경영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민혁은 횡령과 배임 외에도 주가 조작과 불법 로비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형량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돌린 직원들이 민혁의 지시사항이 담긴 메신저 내용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민혁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기소와 함께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시사했고 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조사실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조차 면회를 와서 아들의 타락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렸고 그가 믿었던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그와의 인연을 끊으며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민혁은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좁은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윈터가든의 소박한 삶이 어쩌면 자신이 달았던 화려한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민이 건넸던 흙 묻은 고구마 봉지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그녀의 진심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 선물을 짓밟은 자신의 손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은 넥서스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강민혁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앞으로 베리타스가 책임지고 넥서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만장일치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수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련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지 말고 잠시 혼자 걷고 싶다고 말하며 도심의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걷던 수민은 우연히 한 꽃집 앞을 지나게 되었고 진열된 화사한 꽃들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사서 향기를 맡으며 문득 강민혁과 처음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설렘 가득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들과 성장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비부의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방청석은 강민혁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이해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때 벤처업계의 기리나로 불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강민혁은 이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초라한 피고인의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급격하게 수척해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절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강민혁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민혁은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고 변호인이 나름의 논리로 방어를 시도했지만 이미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모든 변론이 무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법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 녹취록에서 민혁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한수민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혁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귓가에 울리는 자신의 비열한 목소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채찍이 되어 그의 전신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며 뼈저린 후회와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두려움에 떨며 힐끗 방청석을 돌아보았고 그곳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돋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수민이 맨 뒷줄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더 냉혹하고 엄중하게 민혁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패자에 대한 조롱을 보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인과응보의 과정을 확인하러 온 집행관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혁이 기업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주와 직원들을 기만했으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을 모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제발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판사의 입에서 나온 주문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30대의 창창한 나이인 민혁에게 있어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민혁의 양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자 그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토해내며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교도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끌려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수민이 앉아있던 자리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뜨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수민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수민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격렬했던 전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내려진 중형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때나마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고 이제 주인 잃은 넥서스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서스 본사에 도착한 수민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하지 않고 민혁이 사용하던 대표이사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이제 주인을 잃고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곳곳에는 민혁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고가의 예술품들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상패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먼지 쌓인 고물에 불과했습니다. 수민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민혁의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치우라고 명령했고 벽에 걸려있던 그의 대형 초상화가 떼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넥서스라는 기업에 남아있는 강민혁이라는 오점을 완전히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민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는데 전원을 켜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윈터가든과의 채팅 기록이 캡처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겉으로는 수민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얻었던 위로와 영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민혁이 조금만 더 솔직하고 겸손했더라면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상 세계의 진심보다 현실 세계의 허상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태블릿 PC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렸고 그것은 강민혁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행위이자 과거의 추억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빈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제 이 공간을 권위와 과시의 상징이 아닌 소통과 창조의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민은 즉시 총무팀을 호출하여 집무실의 벽을 허물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회의실로 개조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넥서스가 더 이상 제왕적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수평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및 전 직원 간담회에서 수민은 단상에 올라 넥서스의 새로운 비전과 경영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이나 추상적인 약속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며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민은 우리는 화려한 꽃이 되려 하기보다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넥서스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정해진 시간에 배식구로 들어온 식은 밥덩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요리를 즐기며 세상을 호령하던 그에게 현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좁은 방 안을 채우는 퀴퀴한 냄새는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민의 차가운 눈빛과 판사의 선고 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자신을 쳐다보던 수민의 눈빛에 담긴 경멸이 더 견디기 힘들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쳤지만 그 소리는 좁은 독방 안에서만 공허하게 울릴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흙투성이의 삶이 사실은 가장 정직하고 고귀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감옥의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혁은 윈터가든과 나누었던 대화들 속에서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기회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인생의 기회들이었음을 그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는데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넥서스는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자 비로소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수민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 별들을 보며 자신의 본캐인 꽃농부로서의 삶과 부캐인 투자자로서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지 않고 비서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손짓한 뒤 혼자서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네온사인은 여전했지만 수민의 눈에는 그 빛들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거리의 소음조차 활기찬 생명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발견하고 쪼그리고 앉아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꽃은 마치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고 동시에 민혁이 그토록 경시했던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기며 이제 넥서스를 넘어 베리타스가 나아가야 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가치를 키우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권력과 자본에 취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뻗어나가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은 구치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는데 발신인은 수영 번호로만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민혁이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아직은 그의 사과나 변명을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이 아닌
긴 시간의 고독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편지 대신 넥서스의 월간 보고서를 집어들었고 그 속에는 전월 대비 매출 상승과 직원 만족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강민혁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한수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상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베리타스의 넥서스 인수를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한수민의 경영 능력을 극찬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CEO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칭송에 우쭐하지 않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의 농장으로 내려가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자신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이고 생명과 호흡하는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회색빛 연병장을 휩쓸고 지나가자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들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삭막한 풍경 속에 한때 대한민국 벤처업계의 총아로 불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강민혁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은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겉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기름진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까칠해졌고 명품, 화장품으로 관리받던 피부는 거친 찬바람에 트고 갈라져 볼품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그 오만하고 도끼 서린 눈빛이 아니었으며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닥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문득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에 시선을 고정했고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에 그는 흙이 묻은 신발을 혐오하고 흙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경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것은 이 차가운 땅바닥과 그 위를 덮은 흙뿐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의 원예 작업반에 자원하여 식물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고된 노동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일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수민이 왜 흙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시간 속에서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나고 돌아온 감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민혁은 벽에 기대어 앉아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1년 전 법정에서 마주쳤던 수민의 마지막 눈빛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으며 그 눈빛은 그를 질책하는 회초리이자 동시에 그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고 밤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과 돈을 셌던 야망가가 아니었으며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내에 비치된 텔레비전 뉴스에서 넥서스의 놀라운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은 화면 속에 등장하는 넥서스의 활기찬 모습과 직원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전문 경영인과 함께 회사를 방문한 한수민 의장의 모습이 잡혔는데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고 당당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넥서스의 재건은 경영진의 능력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과 눈물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그 겸손한 태도는 보는 이들의 존경심을 자아냈습니다.
민혁은 화면 속의 수민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망가뜨릴 뻔했던 회사가 저토록 훌륭하게 되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 자리에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의 진정한 미소를 보며 리더의 역할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민혁은 수민이 자신을 파멸시킨 악마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고 회사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원망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그는 비로소 윈터가 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향한 존경과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한수민은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은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흙내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튤립 구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농장은 치열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안식처이자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민이 땀을 닦으며 일어서자 농장 입구에서 넥서스의 신임 대표이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수민에게 분기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옆에 마련된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아 갓 우려낸 꽃차를 마시며 회사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회의는 베리타스와 넥서스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는 수민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신임 대표는 넥서스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수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신임 대표는 조심스럽게 강민혁 전 대표의 근황을 물으며 그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용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은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은 아깝지만 그 재능이 잘못된 그릇에 담겨 있었기에 깨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그가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민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농장 한 구석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민혁이 구속되던 날 그녀가 심은 나무였는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나무를 보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워내는 의지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수미는 언젠가 민혁이 출소하게 된다면 그가 다시는 허황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이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다시 교도소의 시간으로 돌아와 민혁은 취침 시간 전 지급받은 편지지에 펜을 꾹꾹 눌렀으며 누군가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한수민에 대한 절절한 사죄와 뒤늦은 깨달음을 담은 고해성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흙 묻은 고구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며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짜 숨을 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혁은 이 편지를 차마 붙이지는 못하고 곱게 접어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치유이자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둔 작은 페트병 화분을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는 작업장에서 몰래 가져온 이름, 모를 들꽃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삭막한 시멘트 바닥과 차가운 철창 속에서도 기적처럼 피어난 그 작은 생명은 민혁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는 그 화분을 보물처럼 아끼며 매일 물을 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민혁은 그 작은 풀꽃을 통해 화려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끈기와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는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흙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혁의 가석방 심사날이 다가왔고 교도소장은 그가 보여준 성실한 수감 생활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높이 평가하여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민혁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마중 나온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민혁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 속에 간직해온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보았는데 그곳에는 수민의 농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민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그녀가 가꾸어 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농장 근처에서 민혁은 울타리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꽃밭과 그 사이를 거니는 수민의 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밀짚 모자를 쓰고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천국의 풍경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혁은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히 그녀 앞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조용히 뒤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바람에 날려온 민혁의 모자가 울타리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고 나무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민혁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민혁은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지만 수미는 천천히 울타리 쪽으로 걸어와 떨어진 모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건네주기 위해 울타리 밖으로 나왔고 세월의 풍파를 겪어 수척해진 민혁의 얼굴을 마주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라고 수민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고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수민은 민혁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모자를 건네주며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도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민혁의 지난 모든 고통과 번뇌를 씻어주는 위로이자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민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고 모자를 받아들고 돌아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미는 다시 꽃밭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 아름답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윈터가 든이라는 이름처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한 정원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낼 새로운 삶의 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으며, 시련은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남긴 채 그들의 긴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